청약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고 계십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77만여 명입니다. 국민 절반이 들고 있는 통장인데 1년 사이에 41만 명이 줄었습니다. 당첨은 멀어 보이고 목돈은 묶이니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매달 2만 원을 넣는 사람과 25만 원을 넣는 사람의 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 금액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도 넣을 가치가 있는지 유형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청약에서 인정받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 쓰는 숫자는 잔액이 아니라 납입 인정액입니다. 납입 인정액은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낸 금액만 회차별로 쌓아 올린 누적액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그 달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순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0만 원이 되지만 그 달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한도까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돈을 넣고도 순위가 안 오릅니다. 그 한도가 2024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부터 40년 넘게 10만 원이던 숫자가 2배 반이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여유가 있어도 매달 10만 원을 넘겨 넣는 것이 순위에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5만 원까지 실적으로 쌓입니다. 다만 한도가 올랐다는 말은 넣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모두가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답이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노리는 것이 국민주택인가 민영주택인가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같은 공공이 짓거나 지원해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그 밖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 둘은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를 봅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와 가입기간을 봅니다.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쪽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일반 공급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순차라는 것으로 다시 줄을 세웁니다. 이때 기준이 면적에 따라 갈립니다. 전용 4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입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평형을 노린다면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가 그대로 순위가 되고 아주 작은 평형이라면 금액보다 몇 번 넣었는지가 순위가 됩니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미를 갖는 쪽은 앞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어떨까요?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으로 봅니다. 납입 횟수도 저축 총액도 보지 않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 기준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채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을 이유가 청약 순위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때에 한 번에 채워도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금입니다. 매달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25만 원에 12달을 곱하면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가 바로 300만 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인정 한도를 올릴 때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은 청약 순위를 위한 숫자이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꽉 채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민영주택만 노리는 사람에게도 25만 원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셋째,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입니다.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12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20만 원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배우자가 넣은 금액도 대상에 들어가지만 세대 전체를 합쳐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10만 원과 25만 원이 세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고 그 40%인 48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매달 25만 원이면 1년에 300만 원이고 그 40%인 120만 원이 빠집니다.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72만 원입니다. 여기에 내 세율을 곱해야 실제로 아끼는 세금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약 11만 9천 원입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공제와 겹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이 공제에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소득공제 특례는 2028년 말에 끝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그 일몰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배경은 앞에서 본 숫자입니다. 가입자가 1년 새 41만 명 줄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돈으로 굴리는 주택도시기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이유를 세금 쪽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무적인 규칙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납입니다.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규칙상 선납은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24회분, 그러니까 2년치 월납입금 합계까지만 선납으로 인정합니다. 그 금액을 넘겨놓은 부분은 선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납을 쓰면 목돈이 있을 때 미리 회차를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다달이 챙기기 번거로운 분에게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25만 원 기준으로 24회면 6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지금 묶어둘 이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는 연체, 그러니까 밀린 회차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채워넣으면 되지 않느냐? 절반만 맞습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넣으면 횟수 자체는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회차의 납입 인정일이 밀린 기간에 비례해 뒤로 밀립니다. 회차 수는 같아도 인정되는 날짜가 늦어지는 겁니다. 국민주택처럼 저축총액과 인정일이 함께 걸리는 상황이라면 손해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액을 줄이더라도 거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만 원이라도 매달 넣는 쪽이 밀렸다가 몰아 넣는 쪽보다 낫습니다. 넣는 동안 이자는 어떨까요? 청약통장금리는 2024년 9월에 올라 가입기간에 따라 2.3%에서 3.1%입니다. 예금금리로만 보면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소득 조건이 맞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채우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까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붙습니다. 해당되는 나이라면 일반 통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전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 말고 기간을 늘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에 50%를 더해주되 최대 3점까지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일 때 넣은 것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총액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 횟수는 60회까지 인정합니다. 자녀 통장을 언제부터 만들어줄지 고민하셨다면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유형별로 답을 내겠습니다. 첫째, 공공분양 넓은 평형을 노리고 소득공제 조건도 맞는다면 25만 원입니다. 순위와 세금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둘째, 소득공제 조건은 맞는데 민영주택만 생각한다면 그래도 25만 원이 유리합니다. 순위 때문이 아니라 공제 때문입니다. 셋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면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굳이 25만 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 기준 금액만 때맞춰 채우면 됩니다. 넷째,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회차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해지하면 돈은 돌려받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사라집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다시 만들면 그날부터 다시 처음입니다. 그래서 잠깐 급하다고 해지하는 것과 금액을 줄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은 확인 시점 기준이고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집을 살 때 계약금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